여기 어디예요? 아, 여기는 과천인데 포레드림이라는 아파트에 견학을 잠깐 왔습니다. 아파트 견학을 왜 와요? 얼마 전에 그 벤 윌슨이라는 사람이 쓴 메트로폴리스라는 도시의 생태에 대한 책을 읽다가 문화 비교하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좀 좁은 시야로 봤다라는 반성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서울이 이런 도시다라는 관념을 어디서 가지게 되냐면 대체로 관광지가 있는 북촌, 서촌, 경복궁 이쪽을 보고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파트 단지가 쭉 늘어서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송파 같은 곳에도 많이 살고 노원구에도 많이 살고 이런 과천 같은 데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지 경복궁 옆에 있는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거든. 내가 한번 로마가 이런 도시였어 라고 다시 생각하게 됐던 일이 있는데 로마 너무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역사지구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지하철을 타고 한 3역을 나갔어. 아파트가 쫙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스쿠터를 타고 역사지구로 출퇴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은 역사지구에서 떨어져 있는 대규모 단지에 사는구나. 진짜 우리가 어떤 도시의 삶의 질을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부근이라든지 런던의 뭐 버킹엄 팰리스 부근과 서울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수도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동네하고 일반적인 파리나 뭐 로마 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비교를 해야 이 두 도시의 진짜 삶의 질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 이제 견학을 나와봤어요. 왜 벤 윌슨의 책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뭐 런던, 파리, 로마 이런 석조 건물들이 많은 도시에서 그 위용에 감동을 느끼고 서울에 와서 보니까 한국은 아파트밖에 없어 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죠. 이런 멋진 석조 건물들은 거의 대부분 공공시설들이고 그 당시 부자들은 도시 자체가 너무 사람도 많고 북적북적하니까 도시에 영구 거주를 하지 않았고 대부분 이제 컨트리 에스테이트 또는 샤토라고 불리는 거대한 어떤 저택에서 생활을 하다가 도시에 볼 일이 있을 때 들어와서 자기 가문과 하인들이 다 모여 살 수 있는 석조 건물을 도시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최고의 어떻게 보면 부의 상징이었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영국 부자들은 타운하우스라고 불러서 메이필드 광장 근처에 있는 그 석조 건물들, 그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저택들이고 그 건물들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 명품 상점으로 쓰이죠. 워낙 건물을 그때 잘 지었으니까 부자들이. 파리 같은 경우에도 왕돔 광장 근처나 보지 광장 근처에 있는 집들이 이런 부자들의 타운하우스, 이제 프랑스어로는 호텔 파티큘리에라고 부르는데 그런 건물들도 지금은 거의 다 명품 매장이에요. 그럼 일반 사람들은 어디 살았을까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벤 윌슨의 책을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헬리콥터를 탈 수 있다 치고 19세기에 가서 이런 런던, 파리, 로마 같은 멋진 도시를 공중 촬영을 하게 되면은 석조 건물 몇 개 이렇게 딱딱딱 있고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판자촌이 끝없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거래요. 프랑스어로는 마케 또는 미동빌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슬럼이라고 부르는 주거 형태가 대부분의 도시 사람들이 도시라는 게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옛날이나 그랬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나 아니면 유럽의 몇몇 국가들처럼 이런 슬럼들이 공공사업을 통해서 잘 정리된 몇 개 도시를 빼고 세계 대부분의 도시민들은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날도 뭐 예를 들어서 시티 오브 갓이라는 영화의 무대가 된 브라질의 파벨라 같은 경우가 그렇고 홍콩에 있는 충칭 맨션이라고 하는 구룡구에 있는 그런 맨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슬럼이었는데 그 독특한 밀도와 상업 구조가 너무 흥미로워서 지금은 주변은 다 재개발됐는데 그 건물만 사람들이 일부러 가서 사진 찍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했죠.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가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세계에 일어난 가장 혁신적인 역사적 움직임이 도시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거의 90% 정도의 인구가 세계에서 농경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1950년대 이후로 이 사람들이 도시로 엄청나게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고 앞으로 이 숫자가 70% 80%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통계를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처럼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와서 뭐 수도권에 있는 이런 아파트에 자리 잡고 사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 책에 보면은 그게 아니라고 나와요. 대부분 이런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곳의 사람들은 도시에 몰려오면은 판자촌, 슬럼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고 지금 도시화가 가장 급격하게 진화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도시들을 공중 촬영을 해보면 몇 개의 거대한 기업 건물들이 있고 그 주변을 정말 지평선까지 끝없이 슬럼이 메우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부분의 도시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트로폴리스라는 책에 보면 인류 미래의 거주 환경은 아마 번쩍거리는 샹하이나 서울의 도심 또는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아틀란타나 휴스턴의 위성 도시들이 아닐 것이다. 거주자들이 스스로 짓고 스스로 조직한 뭄바이나 나이로비의 초고밀도 슬럼과 더 흡사할 것이다. 그럼 이 슬럼이라는 것이 왜 갑자기 치워버리면 도시가 죽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벤 윌슨이 해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옛날부터 도시는 소실되는 인구의 숫자가 태어나는 인구의 숫자보다 많은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영화에 나오는 그 슬럼들을 보면은 대체로 위생 환경 되게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기도 쉬웠고, 아무래도 요즘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처럼 부동산 가격이 도시는 높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안 가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망률이 출산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길었다고 해요. 이런 거를 이제 역사학자들이 Urban Graveyard Effect라고 부릅니다. 도시 묘지 현상. 그럼 도시에서 죽는 사람의 숫자가 항상 높았다면 왜 도시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느냐? 다 유입된 인구라는 거죠. 우리도 1970년대, 80년대 영화들을 보면은 상경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꿈과 포부를 가진 젊은 아들이나 딸이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모습. 도시는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꿈을 가지고 상경하는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돼야만 활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처음에 온 청년들이 디딜 수 있는 발판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청년들이 시골에서 오면은 대체로 어느 나라나 도시의 물가는 시골의 물가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시골에서 가지고 온 돈으로 제대로 된 주택을 바로 구해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때 일종의 사다리 역할을 해줬던 것이 슬럼이기 때문에 슬럼이 없으면 굉장히 싼 주택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도시가, 그래서 슬럼이 없는 도시들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아서 얼반 그레이브 에펙트에 의해서 늙은 도시가 되고 도시가 소멸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70년대 80년대 한참 상경의 스토리가 유행을 하던 시대, 뭐 서울에 취직하러 간다,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서 젊은 층들이 다 서울로 이동하던 그 시대에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 어떻게 보면 약간의 비정규적인 거주 공간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꿈을 쫓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런 공간에서조차 발붙이기가 어려워지면은 이제 낙심을 하고 시골로 돌아가서 다른 인생을 사는 이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보면은 반지하나 옥탑방 같은 열악한 거주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청년들의 사다리 또는 발판은 뺏지 않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1930년대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공공 아파트 사업인 거죠. 공공 아파트의 역사에서 굉장히 큰 획으로 여겨지는 것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에서 1919년 주택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면서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던 그 용사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는 최소한 국가에서 기본 주거를 보장해줘야 된다, 그래서 50만 호의 공공주택을 지은 것이 시작이라고 여겨지는데, 우리가 유현준 교수님이랑 만들었던 컨텐츠에서 이제 1920년대 독일의 바우하우스 스쿨의 일원이었던 건축가들이 최초의 아파트 단지라는 걸 고안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런 것이 대대적으로 이제 실행에 옮겨진 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50년대부터 영국과 프랑스를 위주로 굉장히 많이 지어졌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대체로 이런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단위보다는 지자체 단위에서 주도를 했고, 이 영국에서는 지자체를 시티 카운슬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공공주택을 카운슬 홈, 카운슬 하우징, 카운슬 에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고요. 1950년대 말부터 이 영국도 독일에서 먼저 고안이 됐던 이 제 뒤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형태로 카운슬 홈을 지어서 몇 개의 대표적인 단지형 카운슬 홈이 완성이 되는데, 영국의 셰필드라는 공업지대에 있는 파크힐이라는 아파트가 대표적이에요.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사회 소외계층이 모여 산다는 이미지도 물론 있었지만 또 사회 소외층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는 공간이라는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파크힐 같은 경우에는 This is Britain 1986라는 유명한 TV쇼가 있었는데, 이 아파트가 그 당시 주거의 대표적인 형태로 나올 정도로 어떤 영국의 서브컬처의 발전과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주거 형태로 묘사되기도 해요. 사실 가장 많은 블락형 아파트가 지어진 곳은 프랑스 파리 근방이죠. 샤를드골 공항에서 기차를 타고 파리 중심부로 가다 보면은 우편 면허가 93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카타방 트레즈라고 불리는 지역에 이제 아파트를 쫙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지역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전 세계 블락형 아파트의 원형이 됐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쪽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지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집들을 아쉘렘이라고 불러요. 에버제몽 아 로예 모델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완충 임대료 아파트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타 지역에서 파리로 사람들이 오면은 아파트 가격에 쇼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완충지대 아파트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파리에 취직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고 정착할 시간을 벌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아파트들이죠. 근데 이 유럽의 공공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좀 범죄에 소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유럽의 우범지대를 그린 덕스 오브 베를린, 프랑스 막세이 지역의 우범지대를 그린 박노크 같은 드라마를 보면 맨 처음 장면에 이렇게 경찰 헬리콥터가 아파트 단지 위를 날아가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국가에서 많은 아파트를 지은 지역들이 유럽에서는 안타깝게도 우범 지역인가라고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초반에 공공 아파트 사업이었던 주공 아파트가 지어진 곳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동네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찾다가 제가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셰필드의 파크힐 아파트가 1961년에 준공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첫 번째 주공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 아파트가 1964년에 완공이 돼요. 3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그 당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로 이 두 아파트의 사진을 옆에 놓고 보면은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3년 간격으로 지었거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 60년대 공공아파트가 지어진 그 동네가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범 지역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서 마포, 뭐 옆에 합정도 있고 홍대도 있고 망원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1969년에 한강 맨션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거기 이촌동이에요. 이촌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굉장히 안정되게 잘 살고 있는 동네로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1970년대가 돼서 지어진 반포주공이나 잠실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그 주변에 상권도 생기고 학군도 좋아지고 다른 아파트들이 또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를 형성하는 코어가 되기도 했던 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유럽과 다르게 공공 아파트가 중산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 동네에 가지고 들어가서 리드를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유럽은 구도심이 이렇게 완고하게 있고 그 구도심 밖에 공공 아파트를 지었더니 이 공공 아파트가 도심과 소통을 못 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았다. 이게 우리 유현준 교수님이랑 했던 컨텐츠에도 했던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옛날 서울이 사대문 안의 서울, 그리고 서울의 물길이 청계천이라는 전통적인 조그마한 도시였다면은 주공 아파트를 한강 옆에 많이 지음으로 해서 그쪽으로 상권과 다른 주택들이 유입이 되면서 서울이 한강을 중심으로 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양으로 완성이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주공 아파트가 지어진 순서가 마포, 이촌, 반포, 잠실. 아파트 라이프 스타일이 중산층 라이프 스타일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중산층 라이프 스타일을 그 동네에 가지고 들어가는 역할을 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된 거죠.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공공주택 사업이 그 동네 전체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성공적인 사업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지에 대해서 좀 유럽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단지 안에 누가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1950년대, 60년대가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영국이 독립한다. 그러면 그 인도 사람 중에서 영국식 교육을 받아서 영어밖에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혼혈아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선택권이 생겨요. 너 영국 사람 할래? 인도 사람 할래? 역사적으로 어떤 특정한 식민지가 독립을 할 때 그 특정한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런던이나 파리 같은 데로 유입이 되고, 그럼 이 사람들이 단체로 어떤 공공주택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럼 이 공공주택들이 오늘날도 파리나 런던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한 나라 사람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그들끼리 모여 살면서 예를 들어서 영국에 살지만 영어를 제때 배우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영국식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 취직을 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거기서 보스가 나타나가지고 지하경제가 발전한다든지. 그래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게토, 특정한 인종이 몰려 사는 지역이라는 표현과 슬럼이라는 표현을 같은 표현으로 쓰기도 했죠. 힙합 좋아하는 분들은 I grew up in the ghetto 라고 하는 것과 I grew up in the slum 이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조금 더 다양한 이유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사회학자들이 소셜 믹스라고 불러요. 어떤 공동체가 됐건 그 공동체 안에 다양한 스킬과 다양한 포부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이 같이 살아야 이 사회가 돌아가고 건강하게 유지가 되지, 특정한 종류의 사람만 거기 따로 모아놓으면 그 공동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있는 단지에 와서 사는 분들도 소득 수준이 기준 이하여서 들어온 분들도 있지만 국가 유공자여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신혼부부라든지 다자녀 특혜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무조건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다라기보다는 미래를 꿈꾸는 사람부터 노후를 편하게 보내고 싶은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파트라는 건물이나 제가 있는 이런 공간에 대한 인식 자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주의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이미지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그런 형태가 유럽에서는 대리석으로 된 오스만 스타일 아파트라고 하는 엄청나게 높은 층고와 이렇게 열리는 창문이 있는 그런 아파트에 살아야 부르주아다, 부자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해서 이렇게 스위치 누르면 게이트 쫙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단독주택이 딱 있는 그런 형태에 살아야 부자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블락형 아파트가 들어가고 블락형 아파트에 도심에 있는 대리석 타운하우스라든지 저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간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서 비주얼적으로 구분이 돼버린 거예요. 집에 사진만 봐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계층인지를 외형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달랐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하던 1960년대에 이미 마포 아파트나 한강 맨션 아파트 같은 게 주어지면서 그 당시 이런 아파트가 생기면 주변에 있는 집보다 이 집들이 좋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다른 사기업들이 아파트를 지었을 때 뭘 참고했냐? 이 주공 아파트를 참고해서 지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는 서구식 중산층 라이프 스타일을 확산하는 코어가 공공 아파트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제가 지금 있는 이 공공 아파트와 다른 사기업에서 지은 아파트를 사진만 찍어가지고 로고를 다 떼고 보여주면은 외향적으로 어떤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우리나라의 굉장한 장점이기도 한 것 같은 게, 제가 유럽에서 이제 운전면허를 땄는데 경차를 하나 살까 하고 이렇게 돌아다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자동차의 가격이 내려가면은 기능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직까지도 유리창을 이렇게 내려야 되는 차도 팔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경차라도 후방 카메라는 기본으로 달려 있어야 된다라고 어떤 국민적으로 개념이 생기면 경차에도 뭐 후방 카메라라든지 충돌 방지라든지 이런 걸 다 집어넣어야지 팔리는 이런 우리나라 이제 시장 특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느 아파트를 가나 기본적으로 피처는 다 들어가 있어요. 어린이집 있고 경로당 있고 주민 카페 있고 커뮤니티 시설 있고, 심지어 이 놀이터 기구는 좋아. 근데 구름 사다리가 있어. 저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리고 뭐 리모컨 시스템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타격에서 지은 아파트랑 비교를 했을 때 딱히 외향적으로 차이 나는 게 크게 없다는 거죠. 이 아파트만에 들어가 있는 뭐 독특한 기능 몇 가지를 물어봤더니, 우리가 사실 층간소음이 그 내가 몇 데시벨 정도의 소음을 내고 있는지 난 모르잖아요. 항상 숨죽이고 살아야 되는 게 아파트에 사는 삶이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몇 데시벨이 넘으면 경보를 띄워주니까 그 이하에서는 좀 자유로워지고, 이제 경보를 뜨면 아 이제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편한 시스템 같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름에 에어컨 좀 많이 틀다가 야 이러다 이번 달에 전기세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고 지레짐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전력을 얼마 썼다 라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몇 시간 이상 부모님이 핸드폰을 안 썼다 그러면 지정된 번호로 연락이 가는 거죠. 뭐 몇 동 몇 호에 사시는 분이 24시간 이상 핸드폰을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하면 이제 가가지고 부모님이 잘 계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기능, 이런 기능들을 실험적으로 계속 도입을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공공주택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 문화의 기준점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같기도 해요. 도시는 하나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 도시의 활력을 유지하는 한편 사람들이 깔끔하게 살 수도 있도록 정돈을 해가는 밸런스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정리정돈을 전혀 안 한다 그러면 인도에 있는 거대한 슬럼으로 둘러싸인 일부 도시들처럼 활력은 있지만 사람이 살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 도시를 너무 정리하다 보면은 처음에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살 공간이 없어지면서 이 도시가 활력을 잃고 새로 유입되는 인구를 잃게 되는 경우, 또는 그 도시에서 진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예 안 보이는 곳으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용 총재님과의 대화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일찍부터 교육과 공공보건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정책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앞서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간다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비슷한 시기에 LH를 만들어서 공공주택이라는 걸 만들어 나갔고, 이런 공공주택을 통해서 중산층들이 안락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시범 모델이 되면서 슬럼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인 서울을 만들어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도심에 있는 그 관광지를 벗어나서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갔을 때 우리나라의 삶이 쾌적하고 안전하고 깔끔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조성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